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수입니다. 저희는 현명한 투자자 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현명한 투자자 해제에 대한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잖아요. 그런데 현명한 투자자 읽어보셨지만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 시장을 예로 들고 있어서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신진호라는 분이 우리 한국 시장에 맞춰가지고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이론을 한번 적용해서 쉽게 설명해보자 해가지고 쓴 책이 바로 현명한 투자자 해제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얘가 들어가 있어서 더 쉽게 와닿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내재 가치가 뭔지 여기에서 이제 많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공식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더 빨리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신진호 분에 대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봤는데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신영증권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신진호님이 이 신영증권에 입사한 게 1987년인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직접 기업과 산업을 분석해서 지금 애널리스트가 하는 것처럼 리포트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셨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좋은 게 그 기업의 가치, 내재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IMF가 와서 대폭락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한국 주식이. 그때 이 기업들의 내재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완전 싹쓸이로 주워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영증권의 수익을 1000% 정도 이익을 안겨다 줬대요. 대단한 거죠. 1개의 직원이 신영증권의 수익을 1000%나 내줬다는 게 대단한 거고, 그리고 이런 실력을 갖춰서 2003년에는 그 제도권을 벗어나서 제야의 투자자로 이제 계속 살아나가세요. 지금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전문 전업 투자자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 밸류 리더스 가치 투자 독서 클럽을 운영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재밌는데 이분이 그 독서 모임을 유료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가치 투자 독서, 가치 투자만을 얘기하는 책을 지정 도서로 해서 회원들하고 같이 읽어서 이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가치 투자자의 사고 체계를 그 회원들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도 좋은 일 하시고 계셔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이분 내용은. 그리고 들어가면서 서문 보면은 저희 서문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워렌 버핏 이야기거든요. 잠깐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워렌 버핏이 저는 처음부터 그 가치 투자자였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모든 주식 입문하시는 분들이 거의 투기로 시작한다.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 처음에 할 때 나도 그랬다. 나도 투기로 시작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종목을 선정해서 그냥 주식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워렌 버핏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이분도 처음에는 차트를 보고 그 매수 타이밍을 알아서 그냥 단타로 시작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20세 때는 차트 보고 시장 지표를 보면서 주가 흐름을 예측을 해서 주식을 하는 단타쟁이였는데 어느 날 그 도서관에서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발견하고 그걸 읽고 자신이 변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 책을 읽고 강신도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그 초현실적인 종교처럼 나를 사로잡았대요.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얼마나 감명 깊게 읽었냐면은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강의하는 걸 직접 듣고 싶어가지고 그 콜롬비아 대학에 진학까지 해요. 그래서 실제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에 버크셔 해서웨이, 이분이 버크셔 해서웨이 대표잖아요. 주주총회를 하는데 그때 Q&A 시간에
새로 투자하는 사람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19세 때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습니다. 나는 76세인 지금도 그 책에서 배운 사고 프로세스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분인 그 19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벤저민 그레이엄의 사고 체계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2013년에 주주들한테 편지를 쓰는 게 있는데 그때 현명한 투자자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밝히고 있대요. 나의 투자에 대한 생각 대부분은 1949년에 산 그레이엄에 져서 현명한 투자자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 책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투자의 세계에서 방황하면서 투자에 관한 글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차트에 손대기도 하고 시장 지표를 이용해서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 객장에 앉아 시세 테이프가 찍혀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해설자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재밌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책은 아이디어를 우아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산문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핵심 포인트가 오늘날 나의 투자 판단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을 때는 이렇게 쉽게 와닿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책을 읽고 강신도가 될 정도로 거기에 흠뻑 빠진 거 봐서는 정말 이분도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은 단단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현명한 투자자는 우리 가치 투자의 고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완독한 사람은 많이 없다고 해요.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같이 읽어가지고 끝까지 완독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혼자 읽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고전이란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식 초보자들이라고 하면 이거 다 읽어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완독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현명한이라는 그 말에 대한 정의를 원래는 현명한 하면 영어로 wise인데 이 wise의 뜻으로 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intelligent,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그 지능적인 의미를 사용을 했는데 결국에 벤저민 그레이엄이 하고자 하는 말은 너의 지적 노력을 들여가지고 공부해라. 공부해서 주식 투자하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썼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이 서문은 이래요. 혹시 여기에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으면 1장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없으면 1장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네, 1장 투자 원칙은 제가 이제 읽고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투자 원칙이 그 현명한 투자자에도 가장 먼저 이제 1장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제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 현명한 투자자 책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 뽑아서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일단 말씀드리면 그레이엄은 증권 분석을 하는 데 앞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투자 원칙과 투자자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떤 기업을 분석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그래서 투자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일확천금보다는 작더라도 꾸준하고 확실하게 토끼보다는 거북이 스타일로 투자 수익을 거두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건전한 투자 원칙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치 투자라는 것을 주장하시는데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권하시는데 가치 투자는 단순하다고 하면서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우선 따져보고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다 투기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기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종목을 다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 현명한 투자자 책에서도 그 투기용 계좌를 하나를 만들어서
마음껏 해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제에서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금액을 총 자산의 1년치 이자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왜냐면 다 잃어도 다시 그 이자가 채워줄 거니까 그렇게 좀 해서 해제에는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이제 일찍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다.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일찌감치 그 투자를 공부하고 경험하면 매우 유리하다. 만약에 실수하고 손실을 겪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경험이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뒤에 이제 해제를 보면 금융교육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라는 이제 해설이 덧붙여져 있었는데요. 제가 금융 문맹이었거든요. 이 주식 투자하기 전에. 근데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됐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엔 주식을 되게 무섭게 생각하고 되게 투기적인 걸로만 생각해서 그거 완전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이 증권의 가치를 공부를 해야 하며 가급적 작은 금액으로 먼저 자신의 판단을 시험해보는 거를 추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제에도 용감한 대리라거나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드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너 마인드인데요. 투자 원칙 중에서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동업자가 되어야 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동업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당연히 내재 가치를 이제 판단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 아까 그 부분 여기 첨언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 29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저 이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거를 알게 됐어요. 우리 차정 장세라고 아시죠? 이때 자동차 정유, 화학 업종이 3배, 4배 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것 때문에 간지 몰랐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30, 40대 그 펀드 매니저들이나 투자 그 운용했던 분들이 자기네들은 그 전에 약세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이제 슬그머니 강세장 조짐이 나오고 내가 있는 지식으로 나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수익률을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자문사를 차렸나 봐요. 그래서 용대리, 용감한 사람들이 대리들이 나가가지고 차린 자문사들이 이런 차정 업종을 종목들을 다 사가지고 3, 4배 올린 거죠. 그 다음에 파격적으로 이거 강세장이 끝나니까 또 한 번 쭉 100%, 200% 떨어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강세장만 경험을 해보았던 사람들은 잘못하면 정말 그 고객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정말 용감했다, 무모한 용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정 장세를 이 용대리들이 만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자문사들이 만든 건 알았는데 이분들이 용대리들이 나가가지고 차린 자문사에서 만들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어지는 이야기 같아요. 투자 조언이라는 게 만약에 그때에 그런 용감한 대리들한테 조언을 구했다면 제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제가 공부를 만약에 하지 않고 그렇게 조언을 구했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 조언을 구하려면 본인이 선구안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든 어떤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원칙과 또 어떤 분석과 이런 것이 선행이 된 후에 조언을 듣고서 이제 그 결론을 본인이 내려야 하는데 이렇게 그런 선구안을 자기가 가지고 그 조언을 구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무조건 믿고 맡기는 건 또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투자 철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이제 실현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나 그 자신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재 가치를 시장보다 더 잘 평가해서 한 건지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한 건지 시장 심리에 휩쓸려서 한 건 아닌지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투자 철학을 이제 같이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면서 구성하면서 실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그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장을 읽었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네. 네. 혹시 덧붙이고 싶은 부분 있으세요? 저는 청춘에 투자하게 해서 금융교육을 빨리 시작해라 이런 얘기를 버핏이 하고 다른 사람도 뭐 젊음이 엣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공감하는 게 저도 이걸 좀 빨리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메리츠 증권의 존리 그 분이 이제 하는 유튜브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펀드 가입 홍보를 어디 가서 하냐면 산후조리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가서 아이들 앞으로 펀드를 하는 거예요. 야. 주식을. 그래서 그때부터 금융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런 거 한다고 유튜브에서 딱 얘기하시는데 와 이분은 이 마인드를 이 사고체계를 다 갖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조금만 더 빨리 좀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엄청난 열정으로 맞아요. 네, 뭐 저는 그 시간을 20대와 충분히 같은 열정. 넘어서시는 것 같은데 수롱님이 정말로 맞아요. 넘치십니다 아주. 네. 워렌 버핏 못지않은 저희 스터디에서는 정말 맞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2장 퍼와 적정 주가 하겠습니다. 네, 여기 PER과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PER이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저희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PER 나와 있는 거 한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인가 세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PER은 이 프라이스 주가를 EPS로 나눈 값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근데 이 PER의 단위가 퍼센트가 아니라 멀티플. 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가끔 이게 적정 주가인가 뭐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멀티플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PER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진호 분이 2015년에 한전 한국전력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한전에 맞나요? 한국전력인가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 한전의 그 재무제표 가지고 설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표를 보면 2015년에 한전의 EPS가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EPS는 주당 순이익인데 EPS가 가장 많이 증가하니까 주가도 가장 높은 거예요. 근데 퍼는 3.8배로 좀 퍼가 낮다, 저평가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평가를 했던 사람들은 아마 주식을 샀을 거예요. 주식 수익률도 이때 좋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저퍼인데 저퍼고 주당 순이익도 높고 주식 이익률도 다 높은데 다 좋은데 지표는. 그런데 왜 참담한 결과를 얻었냐. 거기 그 문제로 인해서 경상 PER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상 PER이라는 게 뭔지 이제 설명드릴 건데 먼저 이 한전은 전기를 독점해서 공급하는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기업을 봤을 때는 커다란 수익이 그렇게 막 급변하게 날 일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수익이 되게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5년에 매우 큰 이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뜯어서 봤더니 이 한전에서 갖고 있던 땅을 판 거예요. 강남에 있는 부지를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 이익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한시적인 거였죠. 2015년에만 있었던. 그래서 이 특별 이익 때문에 EPS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다음 연도부터는 이 특별 이익이 없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때 주가가 높았으니까 비싼 가격에 산 이 투자자들이 크게 손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PER은 경상 PER을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데 이 경상 PER이 뭐냐면 이 특별 이익을 빼버린 거예요. 이 특별 이익을 빼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PER을 보려면 EPS에서 특별 손익을 제거하는 편이 도움이 되는데 손익계산서에서 특별 손익을 계산하기 이전의 손익을 경상이익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유통 주식수로 나누면 경상 EPS가 되고 주가를 경상 EPS로 나누면 경상 PER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경상 PER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상 EPS가 필요하고 이 경상 EPS는 경상 이익에서 법인세를 빼고 유통지수로 나눠야 돼요. 이거 아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 법인세 빼라는 얘기를 뒷페이지에 써놓으셔가지고 한자 계산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안 맞지 안 맞지인데 뒤에 보니까 이제 법인세도 빼라고 그 얘기를 잊지 말고 법인세도 빼라는 얘기를 뒷장에다 써놨더라고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경상 EPS가 나왔고 그걸로 이제 PER을 계산을 해봤더니 굉장히 높았더라. 2015년에. 만약에 이렇게 경상 PER을 계산할 수 있었다면 고퍼라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매수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상 PER을 사용하면 특별손익에 의한 왜곡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이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경상 PER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PER이 하나만 딱 있는 줄 알았는데 특별비용 이런 거 생각해서 빼야 되겠구나 찾아보고 이거 이상하게 수익이 확 는 건 좀 수상하다 생각하고 파봐야 맞아요. 되겠네 이런 맞아요. 생각은 그런 들었어요.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뭐 EPS가 뛰었던지 갑자기 내렸던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되지 모든 거에 대해서 이걸 계산하기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이너스가 났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대손 충당금 그거를 한꺼번에 3조인가 그걸 넣었잖아요. 그게 특별 손익인 거죠. 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런 거죠. 그런 경우 이제 무시하라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한정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된 경우도 그렇죠. 경상 이익은 아니니까 특별히 들어오고 나간 것들은 제외해서 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평균 PER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전에 이제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주가는 펀더멘털에 단기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다. 중간중간에 비효율적인 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가치 투자가 이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와 내재 가치와 이 괴리를 보이는 이 비효율적인 그때 그 관점에서 가치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서 들어가는 게 가치 투자의 관점이고, 근데 어쨌든 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다. 그런데 버핏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장이 자주 효율적인데 자주 이렇게 효율적인데 학자들은 항상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한 부분은 자주 효율적이지만 비효율적인 그때 그 틈을 찾아서 가치 투자를 해라라는 말이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뜻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레이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원래 실적 변동성이 매우 커서 투기적인 종목은 실적이 좋은 해는 주가 상승하고 PER이 비교적 낮아지고 실적이 나쁜 해는 주가가 하락하고 PER이 비교적 높아지죠. 이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PER이 그 종목의 과거 평균 PER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해야 한대요. 왜냐면은 이례적인 종목이 있다는 거죠. 아까 경상 PER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이익 같은 그런 것 때문에 혼동이 있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하는 PER이라고 하면 평균 PER 같은 경우는 이 이례적인 저퍼 종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에서는 경기 순환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저퍼 개념에 이 개념이 있지만 얘가 어떻게 적당한 PER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순환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도 이제 하면서 왜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 있었잖아요. 소외되고 있었고 접어였는데 이게 순환이 돌아오면서 지금 막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순환주기.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몇 년 전에는 또 반도체가 불황이었죠. 가격이 막 그 치킨 게임이라 그러던데 가격을 너무 싸게 막 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호황일 때는 EPS 증가하고 주가 상승하지만 불황일 때는 EPS가 감소하고 주가도 하락하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라면 EPS의 증가는 호황 덕분이고 기업이 구조적 문제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EPS의 감소는 불황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EPS가 변동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퍼를 매수하고 고퍼를 매도하는 투자 전략은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경기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클적인 거니까 어떤 그 순간 아니면 그 시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 PER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말하는 게
PER인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매수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한국전력, 한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전도 일종의 경기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기의 원료가 되는 유가의 가격이 이제 변동되거나 아니면 수요자인 기업의 사용량이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경기 순환주의 측면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전의 수익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경기 순환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평균적인 수준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 PER을 어떻게 구해야 하냐? 이 얘기를 이제 되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레이엄이 이런 말을 해요. 단지 실적과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과거 10년 동안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규모도 크고 재무구조도 건전해서 장차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주가와 PER 모두 과거 평균보다 훨씬 낮은 유명 대기업 주식이 이상적인 매수 대상이 된다. 이거 우리 그때 현명한 투자자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대부분 투자하는 게 대기업 쪽이 많은데, 비중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이제 추천을 했었고, 여기에서 보면 그 평균 PER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 EPS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평균 EPS는 장기 평균 이익 나누기 장기 평균 이익 나누기 유통 주식수 해서 이제 평균 EPS를 구하고 이 EPS 분의 장기 평균 주가를 하면 PER이 나오잖아요. 이게 장기 평균 PER인데 장기 평균 PER보다 현재의 PER이 높으면 과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도 있는데 되게 이 장기는 그레이엄이 7년에서 10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까지 구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기 평균 PER 말고 그냥 평균 PER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평균 EPS 분의 현재 주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이익이 크게 변동하더라도 장기 평균 EPS가 크게 변동하지 않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혹시 추가 설명해 주실 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균 PER은 일단은 경기 순환주가 이렇게 경기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업다운이 심한데 기업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되게 장기간의 평균적인 어떤 PER로 봐야 한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이해를 했거든요. 네, 평균 PER을 저는 여기까지. 네. 보충 좀 해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아까 경기 순환주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철강이나 원자재 가격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올해부터. 그러면 작년치 영업이익을 보면 작년에는 안 좋았으니까 영업이익이 얼마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오른 상태죠. 그러면 고퍼예요. 그때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황기 도래하면은 이제 다시 영업이익이 많이 늘겠죠. 매출도 많이 늘고. 그러면 주가가 오른 게 이미 해석이 되죠. 그때는 저퍼가 되는 거죠. 그때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 거 이제 순환하는 사이클이 있는 종목들, 철강이나 뭐 하하,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네오팜 같은 거, 힐라홀딩스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죠, 매출이. 그럼 영업이익도 적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오르고 있죠. 그럼 그건 고퍼예요. 근데 코로나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옷을 입고 골프도 치고 다니면 매출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저퍼가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매출이나 그때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저퍼에 사서 저 PBR에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기 순환이 있는 것들은 그 호황이 오기 전에 고퍼일 때 막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애널리스트가 진짜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받을만 하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받을만해요. 받을만해.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민정님. 네. 저는 6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꼭지가 3가지예요. 그래서 3가지 꼭지인데 첫 번째는 정상 PBR,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정 주가, 세 번째는 적정 PER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정상
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에 나온 내용하고 되게 거의 좀 중복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페이지들이에요. 그래서 좀 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조금 어렵기는 했어요. 근데 개념만 그냥 좀 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상 PER, 그러니까 정상 퍼는 결국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제 경상퍼하고도 연결되는데, 정상퍼는 결국 경상퍼의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경상퍼든 경상 EPS 등을 구할 때는 갑자기 발생한 특별손익은 제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앞에 나왔잖아요. 이제 그것이 제거된 이제 EPS를 사용해서 평균치를 내는 것이 정상퍼예요. 정상퍼. 그래서 요거가 정확히 조금 뒤에 보면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게 중간쯤에 66페이지 중간쯤에 하나의 경기 순환을 통째로 포함하는 약 5년에 걸친 평균 EPS를 정상 EPS로 사용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단 이제 5년 동안의 경상 EPS를 사용해서 계산한 정상 EPS로 낸 퍼가 정상 퍼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상과 평균을 합체시켜 버렸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정상 퍼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68페이지에 보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ROA라는 것이 나와요. 경상 ROA. 근데 요거는 저는 ROA라는 거가, ROE는 우리가 많이 보는데 ROA라는 개념은 많이 보지를 않고 여기서 처음 실은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ROA를 구하냐면 EPS를 구하기 위해서 ROA를 먼저 구해야 되고, ROA는 아까 말했던 경상 ROA, 아까 말했던 이제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이제 법인세를 차감해가지고, 여긴 단기 수익이 아니죠. 경상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해서 전년도와 당해년도의 총 자산 산술평균을 나눈 값이 ROA래요. 경상 ROA. 그래서 정상 EPS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전년도와 당해년도의 총 자산 산술평균을 유통주식수로 나눈 APS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경상 ROA 평균을 곱한 값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하는 값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어려웠어요. 어렵네. 너무 식이 이게 많은 것을 구해가지고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적정 주가,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신경을 쓰는 게 과연 이게 이제 주가가 과연 뭐 우리가 맨날 밸류에이션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이거인 것 같아요.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이제 EPS에다가 ROE를 곱하면은 보통 이제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하는 방법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여기서도 그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적정 펄을 곱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제 펄을 대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ROE를 곱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많이 내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69페이지의 마지막에 이제 그 적정 그러니까 적정 멀티플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미래의 적정 주가는 예상 EPS의 적정 펄을 곱하면 간단히 나온다.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구할 수는 있는데, 결국 이런 뭐 예상 EPS라든지 적정 펄을 어떻게 추를 할 건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그 뒤에 적정 펄을 하는 방법에도 어떤 모형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70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내재 가치가 두 가지 모형으로 구해야 된다고 해서 현금 흐름 할인 모형하고 초과 이익 모형이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 되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뭐 모형이고 뭐 내재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보면은 뭐 시장 지수, 동일 업종, 경쟁 기법을 유사 비교법으로 참조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보통은 그냥
인터넷에 동일 섹터의 어떤 퍼가 나와 있으면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은 애널리스트들이 산출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산출치를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레이엄은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애널들이 그 내어놓은 어떤 그런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못 믿어오니까 자신만의 어떤 이런 계산 방법들을 책에다가 많이 기술을 해놨는데 이렇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주가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계산식은. 그래서 그거는 정말 어렵다. 다만 우리가 그때 그 현명한 투자자에서 읽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71페이지에도 그러니까 주가가 적정 가격보다 낮을 때 매수하고 적정 가격보다 높을 때 매도한다. 이거는 결국 이제 어쨌든 내재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그 방법이 그레이엄만의 방법이 72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적정 주가는 정상 EPS, 아까 말했던 정상 EPS, 이게 이제 평균 EPS죠. 경상 EPS의 평균 EPS에다가 8.5 플러스 기대 성장률 곱하기 2를 곱한 값이 이제 적정 주가. 이게 이제 그레이엄이 말하는 적정 주가의 계산 방법이라고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피터 린치는 성장률이 10%일 때 이게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이게 퍼를 10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퍼가 10배보다 낮으면 좋은 종목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레이엄이 말하는 이 계산 방식에 그 퍼를 계산을 해보면 76페이지에 보면 적정 퍼가 28.5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레이엄이 되게 이제 가치 투자자고 이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안전 마진을 추구하고 저평가된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한다. 근데 그거는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그레이엄이 얘기해주는 원칙은 그거고 실제로 그레이엄 자체는 그렇게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성장하는 주식에 자기가 투자자로서의 그레이엄은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다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저평가된 우량주를 매수해라.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와요. 그리고 이제 PEG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정 펄을 어떻게 계산하는 수식이 막 나와 있는 꼭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여기서 나오는 게 뭐지?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이랑 배당 할인 모형으로 두 가지로 적정 펄을 내는 건데 결국은 내재 가치보다 낮은 주가가 낮은 거를 그냥 매수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배당 할인 모형 우리가 알다시피 배당이 높은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니까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라. 뭐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주주가 이 회사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이 회사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떨어질수록 그 PER은 낮아진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주당 배당금이 늘어나면 투자에 매력적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뭐 주가를 할 때는 어쨌든 뭐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이제까지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보다는 과거에 이 사람들이 꾸준히 이익을 냈던 그런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한 EPS를 기준으로 하는 투자를 우리한테는 권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다 계산하는 거라. 너무 이게 어려웠어요.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퍼에서 우리가 퍼 이야기할 때 왜 12 하면 아까 민정님도 말씀하셨지만 12 하면은 저평가다라고 괜찮다. 10 이상이면 조금 높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10이라는 기준이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할 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그레이엄의 적정 주가 구하는 거에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정상 EPS 곱하기 8.5 더하기 기대 성장률 곱하기 2잖아요. 근데 기대 성장률이 전혀 없어. 성장 안 해. 그럼 0이 돼버리니까 이 8.5는 계속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5와 10의 이 근사치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10%, 8.5%, 뭐 이 정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나? 그래서 비슷해서 나도 이제 앞으로 PR을 볼 때 그 수준으로 한번 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저는 이 8.5가 어디서 나왔을까? 8.5는 왜 8.5일까? 이거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자기가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어떤 아니, 기준? 저는 더 이상한 게 75페이지에 오일러 수 2의 값이 2.71828을 사용해가지고 이게 그레이엄 방식의 적정표가 28.5배라고 계산한 게 진짜 이상했어요. 오일러 수가 뭔지 찾아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너무 복잡한 계산식이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71페이지에 여기 애널리스트 적중률 나오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컨센서스 적중률은 가까운 맞아. 미래일수록 떨어진대요. 그런데 맞아. 3년 후 미래는 상대적으로 적중률이 높대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로 저도 이거 보고. 내가 그러면 3년 전부터 맞아. 올라가가지고 똑같이 그 생각했어. 그 기업의 주가를 한번 컨센서스를 봐야겠다. 얘네들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거. 그럼 우리는 지금 컨센서스를 볼 게 아니구나.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요. 네. 그 안전 마진과 그냥 밈이라고 읽을게요. 네네. 맞나요? 저도 이거 몰라요. 네. 안 이게 배웠어. 뭐 앞에서 잠깐 민정님 하실 때 나온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 초과 이익 모형이라는 거래요. 이거를 연결돼서 같이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마진 개념은 예전에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안전의 한계 도달치가 있으면 지금 현재랑 그 차이 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리가 50톤에서 무너진다 하면 한계치가 이제 50톤이고 현재가 20톤이 지나간다 그러면 30톤의 그때 마진 폭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건축에서 나온 말고 뭐 안전 한계, 안전 여유, 그다음에 약물에서 안전력, 뭐 재무 회계 부분에서는 안전 한계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그 용어들로 이제 용어들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이 안전 마진에 대해서 여러 명이 다른 표현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할인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버핏 같은 사람은 참을성이다. 안전 마진을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 무조건 참아서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참을성 또는 참고 참았다가 이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참을성이라고 했고 또 뭐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앞차와의 그 안전거리 뭐 이런 표현으로 말을 했어요. 그 특징은 일단은 그런 안전 마진 그 폭이 클수록 좋겠죠. 클수록 좋고 그 다음에 한계 도달치 아까 그 50톤짜리에 50톤이 지나가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그 한계 도달 시에는 사고가 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율로 계산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거에서는 비율이 아니라 가격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 책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비율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전 마진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른 대중과 다르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막 팔 때 우리는 싼 가격에 공포에 팔 때 그러니까 싸게 사고 그다음에 남들이 높은 가격에서 살 때 우리는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류를 보면 일드 갭이라고 해갖고 일드가 어떤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범위 차이 뭐 이런 건데 일드 갭이라는 게 그냥 그 일반적인 이분이 얘기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들한테
그 권해주는 안전마진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와 주식,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간의 범위 차이. 그러니까 주식의 이익 수익률에서 채권의 수익률을 뺀 그거를 안전마진으로 보는 게 일드갭의 설명이고, 이게 가장 그냥 보편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그 개념이다, 안전마진에. 그래서 이거는 우량주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가격 스프레드인데, 이거는 위에서 얘기한 일드갭, 우량주에 적용된 일드갭과는 다르게 비우량주 또는 우선주, 회사채 이런 거에 적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외 종목이나 뭐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때, 그 다음에 비우량주 같은 경우는 주식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3분의 2 이하일 때, 요럴 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가격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투자 대상이 안 되는 종목들이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일드갭으로 우리는 우량주를 사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이 비우량주나 우선주 회사채는 투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데, 예외적이거나 일시적으로 투자를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조건이 주식 내재 가치보다 주식 가격이 3분의 2 이하이거나, 아니면 너무 소외가 돼가지고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을 때,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현명한 투기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투기를 할 때는 현명한 투기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그레이엄이. 근데 유연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래, 현명한 투기라고 해서 또 이 유연함을 보여주시는구나. 근데 꼭 얘기를 하죠. 예외적이거나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현명한 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수적 투자자의 원칙은 아니고 적극적 투자자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 적극적 투자자의 영역에서 전제가 돼야 될 거는 그 자신이 투자와 투기를 구분을 하는지, 본인이 스스로, 그 다음에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 이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이거를 판단을 하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정에서 또 하나 지킬 것은 매력적인 가격이 올 때까지 무조건 참아라.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일드갭과 가격 스프레드. 그러니까 일드갭은 우량주, 가격 스프레드, 가격으로 따지는 거는 이런 비우량주. 근데 보통은 아까도 비율로 계산을 한다고 한 게 이 일드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량주에 해당하는 요거를 보면은 그 주식의 이익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뺀 것이, 그 차이가 이제 안전 마진이 되고, 이 안전 마진에는 배당금도 포함이 된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식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 식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그냥 식으로 써놓은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ROE가 자기 자본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비율이니까 이제 100을 곱하잖아요. 거기서 채권 수익률을 빼면 그 값이 그러니까 0보다 큰 거. 그러니까 그 자기 자본 이익률, 이 ROE가 채권 수익률보다 무조건 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정상적인 우리 주식시장 상황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다. 거의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노릴 거는 아까 순범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시장 폭락시, 그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때, 그 다음에 경기 침체할 때 저평가 우량 기업을 선정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93쪽에 그 표를 보면요. 표가 93쪽에 그 3-2 내재 가치보다 저가에 매수하여 확보하는 안전 마진이라고 있는데, 네? 아니요. 근데 여기 보면 구분이 이제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클 때가 있고 내재 가치가 작을 때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야 되는 순서는 1번 대박 찬스일 때겠죠.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크면서 ROE가,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수익률, 채권 수익률보다 클 때,
내재 가치도 크고 그럴 때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밑에 자본 이익률이 크면서 수익률보다 크면서 대신에 내재 가치는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조금 더 클 때, 이때는 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기업의 내재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참을성을 갖고 기다리면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내 친구 이렇게 쓴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선수의 입장 금지. 이거는 내재 가치는 크고 ROE도 큰데 채권 수익률보다 큰데 아니 ROE가 작을 때, 수익률보다 작을 때, 이때는 뭐냐면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워낙 싼 경우, 이럴 경우래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대가 막 그 성장주 같은 경우 막 기대가 엄청 나가지고 버블이 생기는 것처럼 반대의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가 너무 심해서 주가가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ROE가 그 채권 수익률보다 작을 경우. 근데 이럴 경우는 정말 그 싼 가격에 싹 들어갔다가 조금만 올라서 회복하면 바로 팔아버려야 되는, 이걸 장기로 들고 가면 안 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의 입장 금지 이렇게 써놨고, 뭐 지옥행 특급 열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다 이상하고 이 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분은 그냥 요행을 바라고 하려면 지옥행 특급 열차 같은 것도 투자를 해라. 10,000원 미만으로 해라. 10,000원 미만. 로또 사듯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은 안전 마진이 원칙이고, 일단 내재 가치보다 저가의 매수에서 확보하는 안전 마진이 있다면 더욱 좋고, 그 다음에는 그 투자자, 우리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외부 환경 때문에 이게 그 확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더 거기에 덧붙여서 더 마진을 더 두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마진이, 그런데 이 림의 개념은, 림은 초과 이익 무형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런 안전 마진을 현대식으로 해석을 한 거래요. 그래서 그 보면 우리는 그 채권 수익률을 뺐잖아요. 안전 마진에서는 주가 이익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뺐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식 그 어떤 회사가 이익이 나면 그것이 분배가 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그 회사의 채권을 산 사람들 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그 주주들이 가져가는 걸로 해갖고, 일단은 가장 기본으로 채권 수익률을 기본으로 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채권 수익률 대신에 이 림은 요구 수익률로 그 바뀌어요. 그 채권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로 바뀌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위험성이 높은 주식마다 다 경우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위험성이 높은 주식은 그 주주들의 요구하는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구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채권 수익률이 아니라 여기서는 요구 수익률을 그 빼는 거예요. 그래서 99쪽에 3-3 안전마진과 림 이 표를 보면 똑같아요. 아까 그 지옥행 특급 열차 나오고 그 표랑 똑같은데, 여기서 RB 그 채권 수익률이 아니라 R로 그냥 이 R이 요구 수익률이래요.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 그래서 그 자본 뭐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야 좋은 거죠.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이제 아까처럼 순서는 1, 2, 3, 4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 대신에 그냥 요구 수익률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림은. 근데 이제 이 림에서 중요한 개념이 그 초과 수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초과 수익. 그러니까 이 내재 가치를 구하는 그 식이 나오잖아요. 그 내재 가치를 구하는 식이 보면은
100쪽에 내재 가치 해갖고 이분은 V는 BPS 그 다음에 뭐 밑에는 그 성장률 뭐 요구 수익률에서 성장률 장기 성장률을 뺀 게 분모고 분자에 ROE 마이너스 R 곱하기 BPS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그 초과 수익 개념이 그 분모거든요. 분모에 자기 자본 이익률 빼기 요구 수익률 곱하기 BPS가 이게 초과 수익률이래요. 그래서 이 초과 수익률이 많으면 내재 가치는 분모가 높으니까 커지겠죠. 그러니까 BPS 주당 순 자산 가치는 그냥 원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프리미엄으로 추가되는 게 이 초과 수익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식은 좀 어려운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 앞에 그냥 BPS가 있고 더하기 뒤에는 그 초과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BPS 자산을 먼저 평가를 하고 자산을 기준으로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적과 이익은 그 뒤에 실적과 전망 이런 거는 그 뒤에 추가 수익 프리미엄으로 붙여라. 그게 이제 이 표를 봐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튼 그 회사의 자산을 먼저 기준으로 평가를 해라 이런 얘기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림이 네. 여기 뭐지? 앞에 나왔던 1득앱보다 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1득앱 같은 경우는 채권 수익률 뺀 주식 수익률, 그러니까 그레이엄이 말하는 그 정도의 네. 안전마진이었는데 네. 림은 이게 요구 수익률이니까 훨씬 클 거 아니에요. 위험 부담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확보해 주는 거니까 안전마진이 훨씬 많은 거죠. 림으로 계산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그냥 현대식으로 해석했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림 방식으로 구한 내재 가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렴하게 매수한다면 이중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셈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100쪽에. 림으로 계산하는 거는 이게 이익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산하는 네, 방식이니까 결국은 기업 가치를 굉장히 조금 규모? 작은 그런 기업들은 어쨌든 이익보다는 자산으로 계산을 해서 얘네들이 자산으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은 자산은 잘 보지 않고 이익을 보잖아요.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근데 여기서는 뭐 자산에도 비유형, 이렇게 무형 자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산에서 이게 뭐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무형의 자산도 계산을 해서 유형 자산 플러스 무형 자산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자산의 그 가치를 평가해라. 그런 방식이 림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림으로 내재 가치 구하면 기업 자체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그렇죠. 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군요. 네, 거기다가 이거에 비해서 또 현저하게 하면 이중으로 마진이 커진다고. 거고. 그다음에 적정 PBR 이거는 그 여기 아까 봤던 거 그러니까 그 내재 가치 여기 V는 BPS 플러스 그 수익률분의 그 초과 수익분 여기에 요거를 보면 거기에 그 뒷부분 두 번째 거 있잖아요. R-G 분의 ROE-G로 계산한 거, 장기 성장률로 계산한 거, 이거랑 같대요. 근데 이 같은 거에
똑같이 BPS를 곱하면 림인데? 림인데 여기 BPS 그러니까 BPS 분의 V로 하면 위에는 BPS가 없어지니까 요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1쪽에 요식이 나와요. 이게 적정 PBR이래요. 그러니까 주당 순 자산가치 분의 원래 이 PBR이라는 게 주당 순 자산가치 분의 주가거든요. 주가인데 이 적정 PBR은 주당 순 자산가치 분의 V래요. 내재가치. 네, 그래서 내재가치가 커지면 적정 PBR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밑에 이 두 번째 R-G, ROE- 분의 R-G 분의 ROE-G 이걸 보면 그 R이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당연히 적정 PBR은 내려가고 분모가 커지니까. 그다음에 위에 위에 분모의 ROE가 커지면 적정 PBR은 올라가겠죠. 뭐 당연한 것 같고. 네. 그 결론은 여기 있어요. 102쪽에 주주가 위험을 느끼면 PBR은 낮아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PBR이 낮다는 거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BPS에 비해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ROE가 높거나 RI, 아까 그 초과 수익이었잖아요. ROE가 높거나 초과 수익이 성장할수록 투자 매력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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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렵고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냥 그 결론은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적정 PBR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가치, 자산 가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네. 힘들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네요. 이거를 정말 파셔가지고 해체해서 보셨네요. 저희 그렇게까지 볼 생각을 못해요. 잘 이해한 것 같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있긴 하겠죠. 우리 수준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인식을 나중에 그냥 BPS의 3분의 2 정도 되는 종목이 영가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벤저민 그레이엄 말처럼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그런 기업을 찾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림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 BPS에 이 기업이 약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성장 여력이 있는가? 이것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에서 얘가 성장 동력을 하나 더 붙여서 여기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더 나올 수 있는가? 그랬을 때 내재 가치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 내재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막 공식으로 하지 말고. 림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그랬더니 요즘은 S림인가 해가지고 적용하는 쉬운 훨씬 쉽더라고요, 얘보다. 그래요? 네, 제가 캡처를 안 해놨는데 이게 이 앞에 붙이는 것도 BPS가 아니고 무슨 그냥 쉽던데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네,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널리스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럼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